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현대과학에 대해서 한번 눈에 볼 거예요. 이 현대과학 중에서 현대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양자물리학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 학습 목표예요. 근데 이 양자물리학의 탄생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고대 그리스를 거쳐서 근대 과학자들의 생각, 그리고 이걸 집대성한 현대 물리학자들의 생각까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래야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뿌리와 어떤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그게 도대체 현대 문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할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질문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봤을 때는 하나는 뭐냐면 한 수천 년 동안 논쟁이 붙어왔던 빛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빛의 본성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대로 들으면서 드디어 물리학자들이 원자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내요. 그러면서 그 원자 모델을 발달시켜가면서 우리의 현대 문명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잖아요. 반도체 문명 같은 게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과정을 잠깐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빛의 본성과 현대 물리학에서 원자라고 하는 개념, 또 원자에서 전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개념을 논할 때 여기 아주 특이한 발상이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미시 세계, 아주 작은 세계를 지배하는 특이 상수를 발견한 막스 플랑크에 대해서, 플랑크의 업적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플랑크가 찾아낸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플랑크 상수를 해석을 한 아인슈타인의 업적에 대해서 잠깐 알아봐야 되고, 그 아인슈타인과 계속 같이 논쟁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양자역학 체계를 완성한 코펜하겐 학파의 리더였던 닐스 보어의 업적을 잠깐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닐스 보어와 그들의 제자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생각관념을 가지고 탄생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논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현대 문명을 디지털 문명이라고 논하고 있고, 이 디지털 문명이라고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실제 원리와 법칙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디지털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양자 문명의 일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양자역학의 체계, 여기 다시 말해서 양자 물리학이 어떻게 탄생이 됐나 하는 거에 대한 그 배경을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양자 물리학의 탄생의 배경을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양자 문명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테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디지털 세계를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이렇게 염두를 두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저와 같이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서두를 마무리를 하고 드디어 이제 양자 물리학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근데 이 양자 물리학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정말로 방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 지성의 관념을 완전히 바꿔놔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부터 시작을 해보죠.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의 본성에 대한 논쟁, 그리고 또 하나 양자 물리학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드디어 이분이 또 나왔네요. 누구예요? 그렇죠, 탈레스죠. 탈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만물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이 신화의 세상에서 드디어 논리의 세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위대한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나서 답변은 물론 뭐라고 했어요? 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많은 자연 철학자들이 드디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중요한, 우리 지금 양자 물리학에 탄생된 중요한 관계를 했던 분들의 업적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할게요.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데모크리투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원자 가설이라고 하는 걸 세워요. 만물의 근원은 쪼개다 보면 언젠가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라고 하는 게 나타날 때고, 그렇죠? 바로 그리고 또 하나 빛이라고 하는 것도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해요. 근데 그 후배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가 않고 빛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이다라고 하는 파동설을 주장을 해요. 근데 다시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역사상 많은 공헌을 했던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해서 시간의 흐름을 한번 봐요. 여기가 아리스토텔레스가 BC예요. BC 기원전 384년부터 332년까지예요. 근데 여기에는 뉴턴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원 후 1642년에 태어나셔서 172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그마치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쵸? 약 1900에서 2000년 정도 세월이 흘렀죠. 이 동안 계속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인지 입자인지. 그러면서 근대 과학자들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논쟁이 불꽃을 튀어요. 그러면 그럴 때 뉴턴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뉴턴은 자기가 기적의 해를 만들 때 그때 광학이라고 하는 걸 창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광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창시자도 여기 있는 뉴턴이에요. 그걸 창시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노랬냐면 1704년도에 옵틱스라고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여러 가지 실험적 증거를 봤을 때 빛은 밀입자라고 하는 입자설을 이렇게 갖다가 과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뉴턴은 빛은 입자다라고 하는 입자론을 대표하는 주자가 돼요. 근데 유럽에 있던 다른 과학자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빛이 입자가 같지가 않고 파동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던 과학자들은 또 하나 파동설을 주장을 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뉴턴의 권위가 워낙 막강했던 거예요. 막강해서 일단은 파동론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크게 퍼져나가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그 잠깐 중간 단계 분들을 잠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빛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했던 분들이 여기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뉴턴은 빛의 입자론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기 반사와 굴절의 법칙 등 여기 빛의 본질에 관해서 알려진 실험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입자론이라고 하는 입자론의 근거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입자론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에 좀 전에 설명을 했던 1704년도에 광학이라고 하는 자기의 저서 속에 이렇게 남겨놔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알고 있죠. 저서가 지금 여기 설명한 광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만율력 법칙과 관성의 법칙, 이런 것들을 설명한 거는 맞아요.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이보다 좀 더 앞서서 발표한 책이 있고, 이게 뉴턴의 두 개 저서예요. 그런데 유럽에 있던 하이원스나 이런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가 않고 빛의 반사와 굴절 법칙들을 하이원스 원리라고 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여기 있는 이분인데 하이원스 원리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빛의 반사와 굴절 같은 것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다라고 하는 파동론을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드디어 불꽃 튀는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과연 빛의 본성은 입자일까 파동일까 하는 논쟁이 시작돼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영이에요. 영이 여기 1801년도에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증거를 딱 잡아내요. 어떤 걸 잡냐면 빛이라고 하는 걸 이중 슬릿에 통과를 시키면서 간섭 패턴을 첫 번째 만들어내요. 간섭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하나 파장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유출을 해서 파장을 정확하게 찾아내요. 바로 그게 영의 중요했던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뉴턴도 틀릴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증명했던 게 여기에 있는 0이에요. 0. 제가 이쪽으로 왔네요. 여기에 있는 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물리학을 배울 때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걸 해보게 되어 있는데, 그 구조는 이렇게 다음과 같아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대는 레이저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간섭 패턴이나 회절 패턴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여기 이런 레이저가 간섭 패턴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빛이 결맞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맞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공간에 대해서 결맞음성이 일어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공간이에요. 물론 시간 공간으로 결맞음이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서로 이렇게 흔들려오는 위상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서로 일정한 빛을 사람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공간적으로 결맞아 있는 빛살이 여기에 있는 레이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간섭 패턴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이 처음에 실험했을 때는 그렇지가 않고, 여기 때는 이 레이저가 없었을 거잖아요. 없어서 자연광을 이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실험이에요. 근데 영은 어떻게 했냐면 앞에다가 단일 슬릿을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중 슬릿을 만들어서 여기 이중 슬릿을 통과하는 빛살은 거꾸로 가면은 여기에 보면은 원래가 하나의 빛살이었겠죠. 그러니까 서로 한 빛살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이런스가 있는 빛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섭 패턴을 만들어내요. 하여튼 이 훌륭한 실험을 통해서 어떤 걸 증명을 했냐면, 빛은 이렇게 패턴이 나왔으니까, 간섭 패턴이 나왔으니까 간섭이라고 회절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의 성격인 거잖아요. 입자의 성격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빛은 여기에 날라오는 이 빛은
파동이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만들어서 파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걸 유출을 해요. 그래서 빛의 파장도 얼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내요. 역사상 정말로 중요했던 실험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드디어 파장이라고 하는 걸 이중슬리 실험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 뒤에 있는 여기 맥스웰, 물론 이제 이 맥스웰은 좀 전에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이렇게 있던 패러데이 법칙을 이어받은 거예요. 패러데이가 여러분들은 이제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전기 문명의 시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패러데이가 약 한 40년 동안 전기와 자기에 대한 전기와 자기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맥스웰이 드디어 하나의 방정식으로, 사실은 이제 하나의 방정식은 아니고 4개의 방정식이네요. 전자기 방정식이라고 하는 4개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전기와 자기 현상을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해서 역사상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통일론을 써요. 여기는 뉴턴이 첫 번째 통일론이라고 하는 거, 지상계와 천상계를 합쳐서 만유인력 법칙을 가지고 지상계와 천상계가 있더라도 물리법칙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면서 첫 번째 통일론을 썼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맥스웰이 전혀 다른 현상일 것 같았던 전기와 자기라고 하는 거를 패러데이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연구를 해서 두 개는 실제는 같은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4가지 방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그 전자기하학의 4번째 방정식에 해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빛속도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요. 그걸 바탕으로 맥스웰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전기현상이나 자기현상이나 빛이나 서로 다 같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인류 역사상 두 번째 통일론을 이렇게 쓰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의 내용은 이제 알았죠? 초점은 여러분들은 빛의 본성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곧바로 실험들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맥스웰이 여기 있는 것처럼 전기장에 대한 역학 이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1864년에 발표를 하면서 전기와 자기를 통합을 하고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1887년에 헤르츠라고 하는 독일의 과학자, 여러분들이 어떤 주파수 단위를 말할 때 몇몇 헤르츠라고 하잖아요. 그 헤르츠예요. 여기는 이분 헤르츠라고 하는 이분이 곧바로 실험 상황에서 아직까지 없었던 빛, 사실은 없었던 빛이 아니라 몰랐던 빛이죠. 몰랐던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를 실험적으로 처음으로 성공을 해내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뉴턴과 많은 과학자들이 빛의 본성에 대해서 논쟁을 했어요. 근데 영이 결정적으로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맥스웰이 패러데이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 자기를 합치면서 빛도 똑같이 전자기파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여기 있는 헤르츠가 그러면 정말로 그런가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헤르츠가 만들어낸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로 날라오는 정보 전달을 하는 그 파동에 여기가 첫 번째 실험 성공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잠깐 그 뒤에 분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몇 분들만 더 알아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전반적인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이제 19세기 이제 드디어 19세기에서 이제 20세기로 넘어와요. 20세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결정적인 특이한 상수를 찾아내요. 그거를 플랑크 상수라고 해서 H로 써요. H로. 이 H라고 하는 플랑크 상수가 아주 작은 값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4승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값이에요. 그리고 단위는 줄이라고 하는 에너지 단위, 거기다가 초를 곱해주면 돼요. 바로 이렇게 작은 값을 찾아내요. 근데 이 값이 아주 혁명적인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핵심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전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나 이런 세계는 물질 세계나 에너지의 세계나 이런 것들은 다 연속적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모든 작은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걸 양자화라고 하는데 바로 작은 세계는 그 플랑크 상수의 정수배로 이루어진 띄엄띄엄한 세계, 그러니까 비연속적인 세계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의미 자체는 정확하게 못 붙여요. 플랑크 상수를 발견을 했는데 그 의미를 붙인 사람이 여기에 있는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특허청에 있을 때 아인슈타인도 똑같이 기저귀를 만들잖아요. 아인슈타인도 뉴턴 못지않게 여기에서 잠깐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쪽에 둘의 기저귀를 비교해놨는데 아인슈타인도 기저귀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먼저 첫 번째 기저귀를 말하면은 1666년도에 뉴턴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겠지만 뉴턴이
패스트가 돌았어요. 그렇죠? 뉴턴이 20대 때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있는 그 2년 중에 2년 동안 그 중에서 역사를 바꿔놓는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사과가 똑 떨어져요. 그렇죠? 나무 아래서 이 일화를 보면은 나무 아래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과가 떨어졌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만유인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잡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그 위에 있는 달은 너는 왜 안 떨어지니?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이나 달이 떨어질 데가 없어서 돌아가는 이 현상이나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게 역제곱의 법칙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면서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아까 지금 우리의 주제인 광학 체계를 잡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좋아를 하는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이 체계도 잡아요.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죠. F=ma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적분이라고 하는 걸 법칙을 발견을 해요. 이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화율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시작과 끝만을 논했어요. 하지만 미적분학에서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져요. 이거를 다 1666년 한 해에 찾아놨어요. 이 아이디어를. 그래서 이때를 첫 번째 기적의 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으로 와서 보게 되면은 두 번째 기적의 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서 방황을 하고 있는 이 아인슈타인의 친구 아버지가 특허청에 취업을 시켜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특허청에 가 있는 동안 기적의 해를 만들어내요. 특허청에서 일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연구를 하면서 4가지 논문을 이렇게 같은 해에 발표를 해요. 그게 1905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량에너지 등가성이라고 하는 거, E=mc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특성대성 이론, 시간이 팽창이 되고 그리고 공간이 수축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개념, 그리고 또 하나 브라운 운동, 원자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이론적인 증명,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주제로 넘어가야 돼 여기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발견을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우리의 주제로 넘어오게 되면은 뉴턴은 광학 체계에서 빛은 입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도 똑같이 광전 효과라고 하는 현상, 광전 효과는 어떤 거냐면 금속판에다가 빛을 비치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물리학자들은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언뜻 생각했을 때는 거기다 빛의 센 빛을 비치게 되면 전자가 많이 튀어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붉은 색깔 빛을 아무리 세게 조사를 해도 전자는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약하더라도 파란 색깔 빛을 조사를 하면은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랬을 때 아인슈타인이 어떤 개념을 도입하냐면 파동으로 알고 있던 이 빛이 실제는 그렇지가 않고 입자다라고 하는 광량자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러면서 조금 아까 말했던 프랑크 상수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띄엄띄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특이한 생각을 만들어내요. 바로 그러면서 요 광량자설, 그런데 지금은 여기 광량자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 광량자 그럼 저게 뭐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포톤이에요. 이게 광자예요. 광자. 현대 이름으로는 광량자가 포톤으로 바뀌었어요. 하여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광전 효과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찌 보면은 프랑크의 업적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양자역학의 포문을 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경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살펴보면은, 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인슈타인은 이제 빛을 입자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간략하게 하면 얘기를 하고 뒷장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기 드브로이라고 하는 아주 귀족이 만약에 빛이라고,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빛이 만약에 입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혹시 파동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당시로는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요. 바로 그래서 물질파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노벨상을 이렇게 받아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드디어 아인슈타인과 쌍벽을 이뤘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그게 닐스 보어예요. 이분하고 아인슈타인 업적을 여러분들은 양자역학 탄생 배경에서 상당히 좀 주의 있게 생각을 해보고 여기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면서 양자역학 세계를 좀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포문을 열었는데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에 크게 찬성을 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인슈타인은 아무래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다 이렇게 완벽한 이론이 아닌, 그러니까 어떤 공학적인 현상이나 이런 현상들은 잘 설명을 할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실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잘 설명을 할지는 몰라도 완벽한 이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닐스 보어는 그렇지가 않고 양자역학이야말로 우리 세계를 구성을 하는 근본적인 이론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어떤 때는 심각할 정도로 많은 논쟁들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됐고 그 양자역학이 현대 문명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던 게 여기 있는 닐스 보어예요. 그리고 이쪽은 누구냐면 닐스 보어의 동료이면서 천재적인 제자였었어요. 닐스이면서 동료이면서 제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자이면서 동료였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이젠베르그가 드디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양자역학을 완성을 해요. 양자역학 체계를 만들어내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이쪽에 반대로 또 하나 슈레딩거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쪽도 똑같이 양자역학 체계를 만들어내요. 근데 서로 관점이 어떻게 다르냐면 하이젠베르그는 역학행렬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원자에 있는 전자가 어떤 입장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원자에 있는 전자를 바라보는 입장을 입자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슈레딩거는 그렇지가 않고 전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파동 개념이다. 이게 더 쉽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파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똑같이 파동역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고 이쪽은 행렬역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역학은 같아요. 같고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공학이나 또는 물리학이나 이런 걸 배울 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에 그거의 뿌리가 된 이론이 바로 이 두 분의 업적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서로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체계가 잡혔고 이제 역학 체계가 잡힌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현대 문명들이 생긴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디지털 문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과학자들은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죠? 이해를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에 들어가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빛의 본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했던 문제 원자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하나 플랑크는 왜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했고 닐스 보어와 어떤 논쟁을 했나 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죠.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